자, 지리정보 체계.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서 그 조건에 가장 알맞은 지역을 찾는 문제.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려고 걸어볼 텐데 뒤에 가면 문제 실려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지리를 전혀 몰라도 그냥 조건 하나하나 손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단어 중심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원격 탐사 설명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지리 정보를 조사했으면 이제 그걸 가공해가지고 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리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지리 정보 체계라고 불러요. 지리 정보 체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죠. 손으로 하는 거 말고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걸 GIS, 지리 정보 체계라고 한다. 영어로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그냥 우리가 GIS라고 알려도 상관없고.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한 학생들이 궁금해해요. GPS는 뭐예요? 자, GPS는 뭐지? 자, 이게 지리랑 관련 있는 건 알고 있죠? 자, GPS가 뭐야? 여기 그대로 써있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를 그냥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위치를 파악했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디지털 지도 있죠. 맵에다가 자기 위치를 표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든지 또는 가장 큰 길을 찾는다든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활용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잖아. 그 개념은 이건 거예요. GPS는 그냥 GPS인 거고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게 GIS가 되는 거죠. 이거 구분하는 거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의 장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컴퓨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수치 형태로 정보를 관리한다. 디지털은 연구와 일이죠. 수치감만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지리에서 하는 건 지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걸 찾는 거거든. 실제로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찾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얘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거든.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최단 거리 분석, 내비게이션에서 주로 쓰는 거죠. 가장 빠른 길 찾는 거, 최단 거리 분석. 자, 그 다음에 완충 지역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건물 같은 걸 만들 건데, 공장 같은 걸 만들 건데, 기준이 폐기해야 돼. 그러면 도로에서 얼마 안쪽에다가 짓고 싶은 거야. 그럼 그런 조건을 걸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지역만 표시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해줘요. 이런 걸 완충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있다.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첩 분석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사실 중첩 분석을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정부에서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 쓰레기 처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도시 또는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 첫 번째 조건. 그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를 해요. 면적이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얘가 경사가 너무 급한 뭐 산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 경사가 대체로 완만한 곳. 두 번째 조건을 표시를 해요. 그럼 다른 종이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표시를 해. 그 다음에 뭐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뭐 이런 저런 조건이 있잖아. 그럼 각각의 조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대로 겹쳐서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바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조건들을 겹쳐서 최적 지점을 찾는 방법. 이걸 중첩 기법이라고 불러요. 중첩이 겹친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네. 쏘리. 이게 기출 문제집을 띄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러면 보통 조건을 세 가지를 주고
그런 지도나 아니면 자료 내에서 1, 2, 3, 4, 5, 5가지 지역 중에 가장 알맞은 지역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오거든? 그러면 5가지 지점 이렇게 쭉 표시하고 조건 3가지, 그럼 조건별로 점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3점, 2점, 1점 또는 뭐 3점, 3점, 2점 그런 식으로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총점이나 합계를 구해가지고 최종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리진 않아. 그런데 이걸 눈으로만 풀려 그러면 약간 헷갈리거든. 또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면 틀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표를 그리고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기출문제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통계지도. 자, 이제 지리 정보를 처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정보를, 자료를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막 인구나 뭐 소득 수준이나 뭐 각종 자료를 표나 문자로만 표시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또 지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래프 같은 걸 그리잖아. 근데 지리의 특징은 지도 위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각종 통계 자료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가공했으니까 지도에 표시할 때 가장 알맞은 형태의 지도가 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름 같은 건 잘 몰랐겠지만 이런 식의 지도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죠. 뭐 흔히 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지도의 종류 살펴보고요. 어떤 자료가 가장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식의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세계 지리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자, 점을 찍었죠. 그리고 얘는 점 하나당 예를 들면 사람 몇 명.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분포하는 지역에다가 점을 찍어서 어떤 것의 수나 분포를 나타낼 때 가장 적합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로 나타내야 된다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거. 그러니까 사람의 분포나 수를 이런 식의 화살표로 나타낼 수는 없죠. 애매하잖아. 그냥 이게 제일 적합한 거잖아. 됐죠? 그래서 가축의 사육주수, 돼지를 몇 마리나 어디서 키우느냐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숫자로 정말 표를 나타내야 되지. 근데 한눈에 대략적인 걸 알아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제일 좋더라. 점지도라고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는 자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영국 지도가 있고 17도, 16도, 15도, 14도.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지도를. 지금 온도를 표시했잖아. 등 온도니까 등 온선이라 그러잖아요.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게 등고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게 등압선.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봤더니 수치가 같은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좀 있으면 꽃이 피겠죠. 봄이 됐으니까. 개나리가 먼저 펴요? 벚꽃이 먼저 펴요? 개나리가 먼저 피죠. 자, 서울이 먼저 펴요? 제주도가 먼저 펴요? 당연히 제주도가 먼저 피겠죠. 그럼 이제 여기 우리나라로 치자면 제주도는 대략 여기 이 라인에서는 이 선에서는 뭐 3월 27일 날 평균적으로 개나리가 피더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북쪽은 이제 4월 1일 날 피더라. 뭐 4월 5일 날 피더라.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등운선이에요. 등운선도 또는 그래서 이제 이걸 등치선도 수치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다. 지금 첫 번째 지도하고 이거 두 번째 지도하고는 구분하는 건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선도부터 볼게요. 유선도. 자, 유선도가 무슨 뜻일까? 유선. 선이 있다는 뜻 아니다. 그럼 등치선도도 유선도냐? 그럼 U자가 무슨 U자일까? 자, 두음 법칙에 의해서 류예요. 류. 흐를 류.
선이 흐른다. 뭐 말하는 거죠? 선이 흘러. 그러니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냐고. 화살표. 아, 야 지금 답을 다 지금 앞에다 보여주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 빙고 됐어. 자, 화살표. 자, 그래서 출발 지점,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출발 지점도 없이 화살표를 그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반드시 도착 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화살표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애매하잖아. 그래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이동하느냐, 화살표에 뭐 굵기 같은 것도 나타낼 수 있죠. 어떤 것의 이동을 나타낼 때 화살표를 이용하는데 이걸 유선도라고 한다. 유선도. 유선도. 얘도 뭐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또 1년 동안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느냐. 뭐 그런 걸 나타낼 때 유선도를 쓰겠죠. 서로 무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동을 나타내는 거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단계 구분도하고 도형 표현도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이 중에 단계 구분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단계 구분도. 자, 얘랑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얘는 반드시 행정구역이나 아니면 일정한 범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좋은데 인구 밀도를 만약에 나타낸다. 인구 밀도. 자, 물론 인구 밀도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으면 사실 표를 봐야 되지. 글자를 봐야 되지. 그렇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게 높냐 낮냐 양상을 한눈에 파악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밀도를 봤더니 0명부터 쭉 해가지고 만약에 제일 높은 데가 1000명 가까이 된다. 일단 이렇게 범위가 있겠죠. 이 범위를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인구 밀도가 낮은 곳, 뭐 중간, 중상, 제일 높은 곳 뭐 이렇게 구분하고 싶다? 그럼 단계를 4개로 나누고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는 이렇게 제일 진하게, 인구 밀도가 낮은 데는 제일 연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한눈에 아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고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구나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이걸 단계 구분도라고 불러요. 인구 밀도나 아니면 해발 고도도 마찬가지죠.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막 색깔이 진해지고 그러잖아. 바다가 깊을수록 파란색이 진해지고 그러잖아요. 단계를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양상을 알고자 할 때. 됐죠? 됐죠?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도형 표현으로 헷갈리는데, 자, 단계 구분도 볼게요. 자, 얘는 여기에다가 색깔이나 뭐 무늬 같은 걸 이렇게 칠하잖아. 그럼 칠하고 나면 다른 정보를 추가로 여기다 표시하는 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자, 이미 뭔가를 칠해버렸잖아. 여기다 뭐 다른 걸 표시하려고 그랬더니 눈에 잘 안 보이고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단계 구분도는 보통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일정이라기보다는 연속된 값을 가지는 그런 자료 한 가지를 표현할 때 적합하고요. 적합하고. 근데 이런 자료 봐봐. 예를 들면 쉬운데 어느 지역에 봤더니 행정구역에 일단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학생 수를 표시하고 싶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표시하고 싶어요. 됐지? 그럼 이걸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또는 점지도 유선도로 나타내기가 애매하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제일 적합해요. 여기 봤더니 총 학생 수가 이만큼이야. 1번 행정구역은. 이 중에 초등학교 학생 수 이만큼, 중학교 학생 수 이만큼, 고등학교 학생 수 이만큼 합쳤더니 총 학생 수. 그 다음에 2번 행정구역은 완전 시골 지역이어가지고 얘가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 고등학교 학생 수.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원이나 막대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형을 써가지고 좀 복잡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표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도형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자료가 주어지면 얘가 도형 표현도가 적합하겠네? 이거 먼저 찾지 마시고요. 유선도 구별하는 건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점지도 구별하는 거 되게 쉽고 등지선도 구별하는 거 되게 쉽고 그럼 이제 단계 구분도냐 도형 표현도냐 보통 그거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번 칠하고 났더니 단수랑은 딱 적합하다. 단계 구분도. 되게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표시해야 된다. 도형 표현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자료가 나와요. 한국지리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계지리라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도 많지 않고. 자, 그래서 여기 도형 표현도까지 통계 지도까지 정리할 시간 줄게요. 읽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지영아, 피곤하지? 야, 네가 잔다고 남들이 자는 거 아니야. 와, 내 지영이를 깨웠더니 지영이가 옆에 있는 아래를 막 흔든다? 깨있니? 민지야? 피곤할 때 선생님 말했잖아요. 일교 찾을 때 되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안 했던가요? 했잖아. 여름에 일교차랑 겨울에 일교차랑 그랑 비교해서 봄에 일교차 큰 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 아침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할 때는 다 되게 쌀쌀할 때잖아. 아직 봄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으면 안 돼요. 아침 저녁 우리는 지금 겨울에 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때 몸이 되게 피곤해요. 좀 귀찮더라도 아침에 올 때 잘 껴입고 오고 옷 벗어났다가 다시 집에 갈 때 잘 껴입고 가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속상하잖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되게 속상하거든. 대립도 잘 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되게 속상해요. 내가 원래는 체크했는데 절대 안 지는데 감기 걸려고 접아. 잠도 안 와. 그건 아니고. 자. 볼게요. 자, 이제 지역 볼게요. 지역은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반드시 출제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좁아서 어지간한 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은 우리 복습 같은 거 하기 전에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기출문제 다운받을 수 있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복습하기 전에 그 문제 한번 쓱 읽어보고 복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작년, 재작년 문제 내가 다 낸 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내가 계속 특이들이 가르쳤거든. 그런 스타일로 나온다.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잡힐 거니까. 애들이 그래. 보통 실컷 공부해놓고 중간고사 직전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별 소용없어. 공부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복습하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같아? 내가 알짜 정보를 이야기해보자. 혹시 문제가 다운받아지지 않으면 나한테 와요. 다운받아 줄게. 자, 먼저 지역 볼게요. 이제 지역. 자, 지역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공업지역, 농업지역, 그쵸? 또는 상업지역, 또는 이제 지역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도 다른 데랑 다른 서울을 포함한 서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표 공간을 보면 분명히 A랑 B랑은 위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면서 성격도 달라요. A랑 B랑은 분명히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지역이잖아. 이 지역은 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자,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서초구에 교육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공부를 하고 싶어. 논문을 쓰고 싶어. 그럼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지역 장소가 공간이 어딘지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나 교육기능 연구하러 왔어요 라고 해봤자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 연대나 미대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 지역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공간 범위를 묶는데 그런 각각의 공간을 지역이라고 한다. 됐죠?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을 나눌 때 큰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등질 지역하고 기능 지역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는 등질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동질 지역이라고도 해요. 같을 등자, 같을 등자. 같은 거야. 같은 거야. 혹시 오타라고 보지 마시고요.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기 전에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표 공간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디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논동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어디에 갔더니 주로 닷이 있어요. 그럼 얘는 반동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표 공간을 봤더니 사실 100% 논만 있는 지역 별로 없고요. 100% 반만 있는 지역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주택 지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거 지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식당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를 주거 지역, 논동사 지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 가운데 50%가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 지역이라고 하자. 그런 조건이 있는 거지. 됐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표 공간을 살펴봤더니 어딘가를 경계로 여기는 논이 더 많고 여기는 밭이 더 많고 성격이 같구나, 비슷하구나. 여기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고 여기를 하나의 지역으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구분한 거예요. 이런 방법이 등질 지역 구분 방법이에요. 등질 지역. 자, 논하고 바다고 서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거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는 지표면의 성질이 논이구나. 논으로 묶은 거고 여기는 밭으로 묶은 거죠. 상업시설이 많은 곳을 상업지역, 주거기능이 많은 곳을 주거지역, 공장이 많은 걸 공업지역 그냥 그런 식으로 같은 성질로 묶는 거라고요. 됐죠? 되게 쉬워. 등질지역 또는 동질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또 지표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봐봐. 여기에 A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그러면 A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A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A 편의점을 이용할 테지만 A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사람은 A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을 이용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편의점이 일단 이해하기 쉽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주변 지역은 A만 이용할 테고 B 주변 지역은 B만 이용하겠죠. 이해돼? 자, 그럼 A만 놓고 보면 어느 범위까지는 A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A 편의점의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A 편의점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죠. A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A랑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A랑 영향을 주고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A의 상권. 여기는 A의 상권이 아니라 B의 상권.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 자, 얘는 지금 성질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관계라 그래요. 상업기능, 교육기능. 또는 의료기능. 어떤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 단어가 등장하는데 기능은 그걸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가 존재해요. 교육기능은 학교에서 만드는 거고 상업기능은 백화점이나 대형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드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랑 달리 어떤 게 반드시 존재하냐면요 중심지가 존재해요. 중심지가. 그래서 이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은 거야. 얘랑 기능적 관계를 내고 있는. 자, 말이 조금 일상 용어는 아니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해가 되긴 하죠? 되니? 무슨 감소 말하고 있어? 이해돼? 민주야 이해했어? 자, 이 중심지는 A 같은 편의점이 중심지가 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지역에서 물건을 팔거나 그러진 않잖아. 편의점은 상업 기능의 나름 중심지예요. 그렇잖아. B라는 또 중심지가 있는 거잖아. 여기는 중심지가 아니야. 중심지가 아니라 여기는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됐어? 됐어? 그래서 이 중심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는 중심지가 있어 없어? 그냥 여기도 논이고 여기도 논이고 그냥 뒤에 성질만 그냥 구분을 한 거잖아. 막 노동사에 막 찐 적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서 막 노동사를 막 보급해? 그런 거 아니잖아. 어? 네. 그래서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다른 말로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곳은 어디까지냐. 상호작용을 하는 곳을 하나의 지역으로 묻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의 상권, 이쪽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B의 상권. 물론 약간 붙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A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잖아. 나는 A 가는데 내 동생은 B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지랑 포인트는 상호작용, 자, 또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핵심 지역이니까 이걸 기능적 관계라고 불러요. 기능적 관계를 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배후지라고 불러요. 배후지역.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됐죠? 이 배후지역이 중심지의 영향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의 통근권.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죠. 근데 서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지만 저기 전라도 전국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통근권은 정읍은 아닌 거지. 서울 주변만 서울의 통근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통근권, 부산 주변에 부산의 통근권이 따로 있겠죠. 그런 식의 지역 구분 방법이 기능 지역 구분 방법이라고요. 자, 이건 뭐 중학교 때 그때 배우는 게 아니라서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근데 핵심 개념은 포인트는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점의 지역이라고 하는 하나를 더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점의 지역까지. 자, 보세요. 점의 지역은 뭐냐면 성격이 점점 이동해 간다. 점점 이동해 간다. 점의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격에서 B라는 성격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점점 변해간다. 바꿔 말하면 그 중간쯤에 해당하겠죠. 거기 봐봐. 여기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우리가 아까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려고 봤더니 논밭 분명히 경계선이 있죠. 근데 실제 세상에서 논만 있는 곳 거의 없고 밭만 있는 곳도 거의 없다고 했잖아. 섞여 있지만 논이 더 많으니까. 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논농사 지역으로 한 것뿐이잖아. 근데 여기는 밭농사 지역인데 밭이 더 많은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논은 점점 줄어들 거고 밭이 어느 순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 지점은 논에서 밭으로 A에서 B로 성격이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성격이 이동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이 지역이라고 불러요. 점이 지역. 점점 이동해간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기능 지역에는 점의 지역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하겠지.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A만 갈 거야. 아무리 B 편의점에 예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면 안 가지. 물론 여기에 원빈이 있으면 가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A만 가겠지만 A에서 좀 멀어지고 B에 가까워질수록 A로 가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조금씩 B로 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B로 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A로는 아예 안 가고 B로만 가겠죠. 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지점, 중간 지점은 A로 가는 사람도 있고 B로 가는 사람도 있고 A도 영향을 미치고 B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점점 영향력은 달라지겠죠. 그 비중은. 여기도 점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점유지역은 등질지역과 기능지역 구분 방법에서 모두 분포한다. 모두 분포한다. 시험에서 자주 불러오는 포인트. 자, 그럼 점유지역 볼게. 자, 점유지역도 우리 실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 기능지역이나 등질지역도 이제 지역 구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변하기 쉬울까? 어떤 게? 자, 이제 예를 들면 자, 교통이 발달해. 그럼 어느 쪽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길까? 당연히 기능지역이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자,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으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먼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서울의 통근권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점유지역을 넓어진다, 좁아진다? 당연히 넓어진다.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점유지역, 기능지역, 동질지역, 등질지역까지 해가지고 설명했고요. 자, 24페이지 마지막까지 지금 읽고 정리하세요. 지금 읽고 정리. 기출 문제가 있긴 있나 이게? 자, 우리가 그 다음 부분 진도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한 10분쯤 남았죠. 계속 별건 없거든요. 별건 없는데 저희 이제 문제 한번 보면서 뭐 풀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한번 보고 복습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뭐 지리는 전혀 새롭게 지리 교사가 문제를 내기가 불가능해요. 나 지도 못 그려. 종전에 있는 문제를 응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봤자 지도에서 또는 자료에서 A하고 B하고 써있는 걸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바꾼다든지 그냥 말 조금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리 특성상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것도 이제 파악하시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고르시오. 또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러 개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건에 따라서 점수 매겨가지고 각각 점수 매겨가지고 이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게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각 나라 이름을 안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라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당연히 지금 여러분 이거 나라 이름 잘 모를 거야? 테스트 해볼까? 자, 5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나라가 그 나라 이름 아는지 구분 좀 해보자고. 자, 지도 보지 말고 우리 지도 보지 말고 자,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인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5개 중에 하나야. 탄자니아. 어떻게 알았어, 정석이? 잘 찍었네. 자, 여기 탄자니아가 뭘로 유명해? 세렝게티 초원, 사바나. 아이고,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야. 내가 보면 청해 정상이야.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동물의 왕국, 초원, 사바나. 이게 바로 여기예요. 자, 여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야, 초등학생들도 동물의 왕국 알아요. 잘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지역이에요. 자, 세계지리를 다 공부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그런 학생은 세계지리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삶에 대해서. 사바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 사파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D는 어딜까? 나이지리아. D가 나이지리아예요. 세상에 지금 모를 수 있다. 겁먹을 필요 없다. 어떻게 알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 찍는 거잖아. 잘 찍은 거야.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알제리아, 리비아예요. 알제리. 알제리. 그 다음에 얘가 리비아죠. 하지 마.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되게 겁먹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외우는 거 안 줬잖아. 자, 지리 수행평가가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요. 전체 세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나라 20개를 이렇게 지도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 20개 나라 이름 위치랑 나라 이름 외우는 게 수행평가예요. 근데 자, 여기 좀 아프리카 좀 그렇다 쳐. 근데 뭐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스웨덴 그런 나라 다 들어봤잖아. 그거 정도만 구분해야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수행평가 내용이 될 거예요. 기억나시죠? 수행평가 다 만점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세계지리를 하려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넘어가 볼게. 얘도 마찬가지죠. 조건 세 가지인데 이 나라 그냥 고르는 거잖아. 얘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문제. 그치? 그 다음 또 보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앞에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그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기억은 어떤 정보에 나갈까? 공간, 속성, 관계 중에 공간. 그 다음에 얘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서늘하고 습하여. 속성 정보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다른 내용 좀 섞여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건 나중에 세계지리를 다 공부하고 나면 각 지역들의 특성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좀 교과서 구성이 잘못돼가지고 첫 부분인데 각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다 하지 않을 거고 세계지리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보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무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 거야 다음 시간에. 이게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 뒤에 봤더니 얘가 영향권, 기능지역, 얘가 농업지역, 등질지역. 기출문제에서 딱 하나 나왔었어요. 기능지역, 등질지역. 자, 이거 사실 한국지리에는 조금 나오는데 세계지리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밖에 없는 거야. 알긴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뭐 GIS, 아니면 역시 공간 찾는 거, 최적 지역 찾는 거 그런 문제들로 이 단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집에 가서 문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복습할 사람은 그 다음에 하시고요. 자, 혹시 질문? 자,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세계 고지도만 자꾸 보면서 거기만 자신감이 넘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만. 근데 미리 말하지만 세계 고지도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 다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기후 있죠. 다다음 시간부터 기후 할 거거든. 그게 세계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서 1등급과 2등급이 달라요. 5원이다. 자, 혹시 질문? 없고요.